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장윤선의 팟짱이 2016년 1월부터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장윤선 기자와 힘을 모아 팟짱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팟짱,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김종대, 김창수의 종창톡. 한 주간의 외교, 통일, 안보, 국제정치 이슈를 모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혀 뜻밖의 환경에서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낯설죠? 네. 근데 이제 카메라빨 잘 봤습니까? 교수님 지금 카메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네. 그냥 녹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교수님 지금 그 핸드폰을 핸드폰에 보시면 오마이뉴스 모바일 앱에 들어오시면 그 맨 위에 그 생중계 창이 뜹니다. 그래서 매일 팟짱이 이렇게 미리 보는 팟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컨셉으로 저희가 매일 생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 소개도 안 드리고 막 말을 시켰어요. 예. 이혜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떻게 한 주도 조용한 주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팟짱 시작한 지 1년 4개월인데요. 단 하루도 이슈가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단 하루도. 예, 자고 나면 반드시 이슈가 터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참 정말 이번 주도 쏟아지는 이슈 속에서 정말 그 도배질이 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하니까 교수님 지금 그 계속 뭐가 또 소리가 들려요. 내비게이션 소리가. 어디세요 지금? 지금 고속도로 상에 있습니다. 고속도로요? 예.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여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댁에서 여의도 쪽으로. 예. 예. 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차 안에서 운전하시면서 그런 셈이죠.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핸즈프리입니다. 핸드프리. 라디오 듣다 보면은 라디오 광고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엄마는
뭘 잘한다. 우리 엄마는 뭘 잘한다. 이렇게 운전 중에 네. 해서는 안 되는 안 일을 되는 일. 한다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데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인 교수님의 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는 예. 제가 존경합니다만은 근데 예. 길이 막히기 때문에 어차피 속도도 못 내고 어차피 네. 마찬가지.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그 가시는 길 편안하게 저희 팟짱과 함께 인터뷰하시면서 예. 가시죠. 예. 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그 김창수 원장님은 앞에 뭘 좀 가지고 계세요. 뭐예요, 그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네. 이 항상 장윤선 기자가 뭘 먹는 게 있다고 이 방송 듣다 보면 광고에 나오잖아요. 나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막하산삼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혼자만 먹느냐. 그랬더니 오늘은 또 여기다 갖다 놨네요. 저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먹으라고. 그러니까요. 선배 잡숴 빨리. 예, 그러면은 이왕에 먹는 김에 방송 중에 네. 한번 먹는 모습을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막하산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봉투를 잡아 뜯습니다. 네. 뜯어. 근데 잘 안 뜯어지네. 네. 잘 안 뜯어져요? 네, 아, 가위. 뜯어. 예. 뜯어. 예. 비상대책을 써야 되는데요. 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를? 예. 이를 성공. 사용해서 성공했습니다. 역시 자연주의. 이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 방송 들으면은 네. 절대 흉내 내지 마십시오. 이럴 것 그 같은데요. 밑에 자막이 나가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이런 행동 절대 흉내내지 마십시오. 예. 근데 오늘 김창수 원장님께서 직접 드셔가지고 영한네이처 막하산삼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직접. 예? 이제 이거 먹고 났으니까 네. 몇 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저희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야말로 위기의 한반도가 됐습니다. 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그것도 수소탄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우선 벌써 네 번째나 한반도에서 핵실험을 벌인 북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북한 전문가이신 김창수 원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4차 핵실험. 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북한이 제 갈 길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 길 가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이런 핵실험에 대해서 우려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은 제 갈 길 가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갈 길은 자기 스스로 밝힌 길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요.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일본의 신년사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을 이제는 좀 포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 네. 올해는 좀 자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그냥 턱 깨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 틀렸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또 한국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을 물매기는 그런 지금 행동을 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좀 염려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새해 들어서 한번 잠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인민 생활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예.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인민생활 중심으로 가고 경제건설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가 갖는 것에 대해서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1월 3일 날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월 4일 날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북한이 금방 망할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북한의 시장화라든가 어떤 사적 소유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변화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의 경제적 최근에 나타나는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경제건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남한하고 북한은 남한에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 차원에서 북한의 이런 변화를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뭐 한여름밤의 꿈이었죠. 북한은 경제건설 핵무력 병진 노선을 간다는 걸 선포한 겁니다. 이번에. 그렇군요. 북한이 신년새 2016년 붉은 원숭이 때 해를 맞이해서 본인들의 자신들의 노선이었던 경제 그리고 핵무력 병진론을 동시에 추진한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세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우선 관심이 왜 북한 전문가 혹은 우리 정부 혹은 미국
예상이 북한에 관한 한 항상 틀리냐는 맞습니다. 거죠. 항상 들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어떤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그럴 리가 없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을 리가 없다. 네. 그래서 그렇지 실패한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각종의. 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뭐 유야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 네. 수소폭탄일 리가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지진계에 포착된 게 너무 작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닐 거다. 네. 아닐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한 면에서는 열받는 거죠. 쟤들이 또 이랬어. 그래서 국제적 합의를 깼고 뭐 나쁜 놈이고 뭐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제재를 해야 되고 그런데 네. 이미 제재는 다 돼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뭐 제재를 해봐야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 재탕 삼탕하는 건데 네. 그 이상 새로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우리 스스로의 인식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걸 우선 좀 점검을 해봐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글쎄 전 뭐 핵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실험이 실질적으로 수소탄인지 아닌지 이른바 핵 분열인지 핵 융합인지 아니면 핵 융합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서의 증폭 핵 분열인지 네. 솔직히 전 몰라요. 네. 그런데 증폭 핵 분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게 아니라는 거죠. 수소탄 이야기는 이미 나온 지 꽤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적어도 북한이 핵과 관련된 기술 확보 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일 수도 있다.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어떤 일각에서는 아마 이게 이번에는 증폭 핵 분열 실험이 아니겠나. 혹은 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내관을 실험한 게 아니겠냐. 기타 등등 각종 썰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저는 북한이 이제 뭐 원자 탄 네.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그리고 넉넉하게 보유했고 그 이상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또 추구할 거다. 이번에 아마 4차 핵 실험 다음에 수소탄을 보면 1차 실험 아닙니까? 네. 그래 본다면은 수소탄 2차, 수소탄 3차가 앞으로 또 예고돼 있지 않나. 아마 그때마다 또 우리 사회는 똑같은 패턴으로 아닐 거다. 그다음 그러고 나서 또 열받고 계속 갈 거라는 거죠. 또 진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요. 그렇죠. 우리 정보 당국은 그렇다면은 네. 뭐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칫솔질을 했다 등등까지 네. 이른바 휴민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첩보들. 네. 그것까지 다 공개하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 정보 당국 왜 몰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상청이 제일 먼저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네. 기상청이 정보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우리는 핵실험을 기상청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지진의 강도를 통해서 이것이 수소폭탄 실험일 것이다 아니다라는 그 관측도 기상청의 지진 강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보가 너무 뛰어나서 그런 건가요? 안보 능력이? 기상청장을 네.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든지 아니면은 국정원장 특보로 네. 채용을 해야 돼요. 국정원장 특보로 기상청 기상관을 기상통보관을 하나.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아유, 정말 이런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무슨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을 리가 없다라고 한 다음에 실패의 원인만 찾다가 결국엔 유야무야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되풀이되었다. 과거에 북한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창수 원장님, 말 나온 김에 수소탄이냐 아니냐 이거 진위 논란이 어제 오후부터 계속이에요. 오늘 아침 모든
수소폭탄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그 짐작이 되는 걸로 이제 그 기울어졌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알 수가 없나요? 아니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방 이혜영 교수님 말씀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사막의 라이온 영화를 이야기하니까 이혜영 교수님이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맞아요. 받아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라비아 로렌스를 이혜영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서구의 동양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네.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영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는 서구가 자신들이 우월하고 동양을 비하시키는 그런 이제 요소를 한다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스스로 조선이라 그러니까 뭐 조선이즘, 조선이죠. 또는 뭐 노스코리안이즘. 그러니까 노스코리안이즘.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면서 비하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북한을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북한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아하. 자, 그러면 이번이 수소탄인가 아닌가?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문란 속에서 네. 북한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안을 적어왔어요. 네. 길어서 제가 못 외웠기 때문에요. 네. 자, 문장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재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한 소형화된 수소탄 핵실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수소탄이라기보다는 시험용 수소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험용 수소탄을 폭발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이번에 실험했다는 거예요. 네. 기술적인 재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그리고 소형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소탄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이 핵 연료들, 뭐 삼중수소라든가 중수소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적은 양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수소탄이 사용되면 실험을 하면은 네. 폭발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러시아는 시베리아라든가 북극해에서 실험을 했고 미국은 태평양에서 했다. 그래서 수소탄 실험은 너무나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탄이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본다면은 네. 그러한 일반적인 수소탄 실험이 아니라 수소탄의 기술적 재원들을 가지고 소형화된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폭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은 실제 수소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입증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발표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네. 북한은 수소탄을 실험할 뭐 기술적인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이혜영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뭐 북한이 뭐 사고를 치고 나면은 아닐 거다, 그거 아닐 거다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그런가 보네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이번에도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밝힌 성명의 내용을 보면 시험용 수소폭탄 그리고 또 소형화된 네. 것을 성공했다는 점에 좀 저희가 착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핵실험을 보면 시간대가 동일해요. 10시에서 12시 사이. 그래서 이 시간대에 실험을 한 이유는 뭘까? 그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인데요. 그 점도 좀 그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그동안에 세 차례 실험을 할 때 북한의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의 뭐 조건이라든가 기상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날짜를 택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실험할 준비가 딱 돼 있는데 네. 아침에 기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오늘 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네. 이번에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실험을 해라 하고 언론에 알려졌었고 네. 뭐 북한에서도 그걸 공개했습니다만 그걸 제시한 게 1월 3일입니다. 그럼 북한은 1월 4일부터 계속 날짜를 타기를 하겠죠. 오늘이 할까? 내일 할까? 모레 할까? 그래서 어제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어제 이제 하는데 오전에 미리 다 준비됐기 때문에 네. 오전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 2, 3차 실험하고 이번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네.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 3차는 예를 들면은 먼저 장거리 로켓을 쏘고 네. 그 다음에 핵실험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뭐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없었어요. 핵실험을 했다. 예. 근데 그것도 일면 맞는 겁니다만은 그 내면에 북한이 그렇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북한은 지금까지 항상 먼저 장거리 로켓 실험을 했어요. 3번 핵실험 할 때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장거리 로켓 실험이라는 것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건 자기들이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국제기구들은 북한이 그렇게 하는 거는 미사일이라고 하고 유엔에서 그때마다 제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하니까 핵실험이라는 것은 NPT 체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국제법적으로 제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은 정당한 어떤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네. 부당하게 유엔 제재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논리가 있는 자기 거예요. 논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네.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북한이 이제 핵 보유 국가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핵보유국이다라는 네. 것을 북한이 스스로 선포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 보통 많이 하는 네. 핵보유국 지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핵보유국 지위라는 것은 뭐 국제법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라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건 없고 굳이 핵보유국 지위라고 한다면은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 있는 네. 5개의 국가들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핵보유국 지위죠. 네. 그런데 이제 핵보유국 지위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법적으로는 NPT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5개 나라를 지칭하는 걸 한다면은 실제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되는 용어냐면은 핵보유국들에 대해서는 네. 핵 폐기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너희들이 핵보유국 지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라에 대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있다고 인정하는 거는 그들한테 너희들 핵 폐기해라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북한도 이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에 들어갔다는 것들을 선포를 하고 앞으로 다시는 자신들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못 걸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이번 핵실험 과정 속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걸 노렸기 때문에 미국의 첫 번째 반응도 그렇다 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혜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가 또 유야무야 되다가 그래 북한이 뭐 벌써 핵실험 4번이나 했고 뭐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는데 그들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해야지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죠. 북한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노림수는 또 거기에 있군요. 자, 그런데 그 1차, 2차, 3차 그리고 또 이번에 4차 실험까지 왜 꼭 1월 3일 이후에 요 시점을 택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교수님은 북한이 왜 이맘때 요때 핵실험을 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우리 역시 김창수 원장님 분석이 가장 탁월한 것 같아요. 신문에 여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교해 볼 때. 네. 감사합니다. 일단 북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있는 그대로 우선 봐야 되죠. 그 워딩을. 그렇기 때문에 방금 그 읽어주신 그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일종의, 미니 수소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니 수소탄. 혹은 핸드 캐리용, 핸디, 네. 핸디 사이즈의 네.
수소탄을 실험한 걸로 그렇게 본다면은 예. 어디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그 때문에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북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수준이 우리 남태평양 가서 본격적인 수소탄 실험을 할 정도인지 아닌지 몰라도 거기에 근접해 가고 있고, 만일 러시아나 미국이 야 너희들 남태평양 와서 실험 한번 해봐, 혹은 시베리아에서 한번 해봐, 그런 다음에는 진짜로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수소탄인지 아닌지. 네. 근데 이건 사실 그 자체로 본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인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얘기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수소탄이냐 아니냐, 원인이 틀리니 맞니 하는 논쟁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일단 북의 어떤 그 핵 보유국 지위 문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기득권을 봉합시키기 위한 억지로 만든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제법적으로 뭐 그래가지고 거기 규정이 있니?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종의 핵 기득권의 봉합 구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그런 어떤 기득권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이제 그 건덕지 혹은 근거들을 네. 나름 좀 더 두텁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게 핵이든 수소탄이든 원자탄이든 아무 관계 없는 게 다 결국은 군사력 혹은 무기 아닙니까? 네.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이고, 그렇다면은 이 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그 민감성, 어떤 고유의 그 어떤 구조, 절대 무기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무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전쟁의 수단으로 유효한지도 사실 전쟁 철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래전부터. 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네. 그 클라우제비츠가 유명한 러시아 장군인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태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치의 계속.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건데, 네. 그 수단이 핵이든 아니면 통상무기든 재래무기든 관계없이 네. 핵이든 미사일이든 결국은 정치의 수단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북에서 수소탄 실험을 시도한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메시지로 읽어야 된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 예. 그러면 이 메시지가 뭔지를 읽어내는 것이 올바른 대응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자체다. 가장 중요한 그 자체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과연 김정은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일단. 그렇죠. 교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하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그냥 길을 찾고 계세요. 바로 북한의 노림수가 뭐냐, 김정은의 메시지가 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핵실험인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언론들은 뭐 수소폭탄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무엇인지, 왜 이 시기에 선택했는지, 도대체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뭔지, 1211 그 남북 간 대화가 깨져서 그렇다, 뭐 별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이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 전문가 김창수 원장님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이 메시지가 뭔가를 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 1월 6일 날 왜 수소탄 실험을 했는가 하는 것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수소탄 실험을 했는데, 이제 다시 제가 북한이 발표했던 네. 그 북한의 발표문 중에서 한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건 안 적어왔어요. 그래서 외워오셨어요? 외워왔습니다. 그래, 흐름만. 중요한 문구는 또 외워오시는 센스. 아니, 우선은 여기서 크게 세 가지 굉장히 눈에 띄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적대시 정책을 펼치니까 핵을 가지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걸 말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핵 보유 국가들이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하는 겁니다. 소극적 안전 보장이라고 합니다. 네. 핵 보유 국가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번 발표문을 통해 가지고 안전 보장을 한 거예요. 소극적 네. 안전 보장.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핵 보유 국가들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국제 원자력 기구하고 네. 핵에 관한 안전 조치에 대해서 협정을 맺어서 핵 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핵 공급 국가들과 핵 공급 국가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핵 무기를과 핵 기술을 가진 나라들로 구성되는 40몇 개 나라들입니다. 이 핵 공급 국가들하고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핵의 확산을 막고 핵 기술의 확산을 막고 자기네들끼리만 협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북한을 국제사회는 핵 보유국 지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원자력 기구하고 어떤 핵 기술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한다거나 네. 또는 핵 공급 국가들하고의 기술 협력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핵 안전 보장 협정이라든가 기술 협력의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핵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은 이 선언문에다가 핵 기술 확산을 막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핵 보유 국가로서 핵의 기술 확산을 막고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핵 보유 국가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1월 6일 날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이거는 핵 보유 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걸 선포를 한 거는 1월 6일 날 한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1월 8일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생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을 중시 여겼습니다. 김정은 생일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핵 보유 국가 지위를 선포를 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정은 생일에 맞춰서 그걸 선포함으로써 김정은 중심의 국가로 가겠다는 겁니다. 김정은 체제 강화용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것은 올해 5월 달에 북한의 노동당 7차 당대회를 합니다. 네. 80년에 6차 당대회가 열렸고 36년 만에 7차 당대회가 열리는데 네. 이 당대회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거로 치면은 회원 총회입니다. 사주 총회. 네. 그러니까 사주 총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하나는 핵 보유 국가 선언을 한 김정은 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올해가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 내내 북한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될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야 된다, 규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하자는 메시지를 미국한테 던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완벽한.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그러신가요? 야, 그 교수님 운전 중이시니까 박수 치지 마세요. 아니 이제 다시 정차했습니다. 야, 정차하셨어요. 또 막히는군요, 길이. 정말 예. 그 서울 시내 길이 너무 많이 막혀요. 이제 출근길을 함께 하니까 너무 이게 와닿죠. 지금 그 김창수 원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해 보면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수미일관하게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동북아 정세에 굉장히 얼어붙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적대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핵실험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핵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완전한 우리가 핵 보유 국가로서의 새로운 김정은 체제의 출범입니까? 탄생입니까? 이것을 알리는 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과 연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 북한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찌됐든 대화의 장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우리 김창수 원장님 분석이 제일 탁월해요. 확실한 비교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비교 우위 국가. 몸둘 바를 예, 모르겠습니다. 얼굴 빨개지셨어요. 김창수 원장님이요. 예. 예, 저는 예. 우선 북한 대내적으로는 그 당대회, 당대회 당대회 용. 네. 그다음에 특히 대외적으로는 그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시키는. 이제는 우리가 원자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수소탄이다 네. 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 기정사실화하는 효과,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미국 대선을 겨냥한 협상 유도. 이쪽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이즈 캠페인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거를 미 대선 쟁점화함으로써 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핵 보유, 그다음에 북핵을 지렛대로 북미 직접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그 하나의 수순이 아니냐, 혹은 그게 메시지의 골격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미국 외교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그 파워 플레이어, 네. 항상 그 힘의 파워에 기반한 굉장히 여러 운동 경기 같은 것 중에 미국 출신의 선수들이 보면 가장 기본 중량이 파워예요. 파워. 네. 그러니까 실장의 파워 중심의 그 지배하고 치밀한 네.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도 힘이 있다. 그 핵이라고 하는, 혹은 경우에 따라서 미니건 아니건 간에 네. 수소탄이라고 하는 절대 무기, 절대 자위력이죠, 이거는. 네. 네. 왜냐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너희도 다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핵이 이제 그 절대 무기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어떤 그 핵 무기의 독특한 속성 혹은 본질상, 이제 이 핵은 이제 불가역적, 요즘 불가역이 유행어예요. 불가역성. 그러니까 이 핵이 핵 보유라고 하는 것의 기정사실화 통한 그 불가역성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 협상하자.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라. 쉽게 말해서 인정투쟁이죠. 인정투쟁. 예. 문제의 본질은 인정투쟁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네. 대신 너희들도 우리를 공격할 의사를 버려라.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게 한미일 군사동맹이잖아요. 네. 네. 저번에 우리가 위안부 문제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동아시아 정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축으로 급격히 재편, 그다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평화 공존이고 체제 안전, 체제 보장, 더더구나 새로이 출범하는 김정은 체제를 이제 확실히 인정해라. 우리가 대화의 파트너다, 협상의 파트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위로 나와라 하는 그런 메시지. 동시에 또 대중국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네. 뭐냐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중국하고 사전 협의 내지 통보, 최소한의 통보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네. 물론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네. 그 말은 중국한테 그 말 그대로 속말로 땡 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한테도.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예 우리한테 이 문제에 관한 한, 핵에 관한 우리한테 아예 코멘트도 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우리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전략적 어떤 그 타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그 창끝이 가장 중요한 그 창끝이 노리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 창끝이 향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한테 뭐 군실험 돼도 네. 결국은 우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저길 봐라. 한미일 쟤들이 혹은 날 군사훈련 하고 있지 않냐, 같이. 그럼 너네들도 우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니들이 혹시 우리가 핵실험 가지고 하더라도 뭐 처음엔 군실험 되겠지. 그런데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경로 의존성. 예. 그러니까 중국 외교건 중국의 군사 전략 가지고 있는 이 경로 의존성으로 볼 때 우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니들 그럼 남한하고 같이 군사 협력할래. 어떤 이런 전략적인 어떤 그 노림 혹은 타산, 네. 계산 이런 것들도 같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돼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도 이제 큰 틀에서는 김창수 원장님하고 분석의 틀을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인정투쟁. 우리를 좀 인정해라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우스개를 좀 합치면 굳이 자기 생일을 맞출 필요가 있나?
아니, 아니, 노동당 7차 당대회 5월인데, 5월에 해도 되지. 굳이 자기 생일 1월 8일이라고. 이거 좀 촌스럽다. 예? 북한 당국 이거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촌스럽게 자기 생일에 맞죠. 그럼 1월 8일에 하든가. 1월 6일은 또 뭐야.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좀 21세기 20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촌티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세 가지가 궁금해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북중 관계, 그리고 또 북미 관계, 그리고 또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대외 관계들을 좀 저희가 쭉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시니까요. 이혜영 교수님께서 먼저 좀 진단을 해주세요. 북중 관계, 또 북미 관계, 그리고 또 남북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일단 현재 그 정세의 가장 중요한 기본 축이 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강화, 대시 구축 혹은 네. 완성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 좋은 빌미가 된 거죠. 군사 동맹을 더 강화시키자. 음. 그 다음에 특히 일본이 신났어요. 그래, 아베가 제일 신났어요. 아베가 제일 정말, 먼저 정말 나서가지고 해피 뉴 이어 굿뉴스. 해피 뉴 정말 이어. 예, 행복한 네. 새해 뉴스가 이제 아베 정권에게는 접수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군비 강화,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그 다음에 집단 자위권, 강화, 뭐, 기타 등등, 아주 행복한, 새해 첫 뉴스가 아베 정권에게 전달이 된 셈이고, 네. 근데 우리한테는 매우 불행하죠. 음. 우리한테는. 가뜩이나 위안부 문제 때문에 그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가 어차피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구조에 더욱더 깊숙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국내 여론이 조성이 될 거고, 참으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남북한 군비 경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반적인 핵군비 경쟁 강화라든지 이런 참 우울하기 짝이 없는 네. 정말 그 복지에 돈 쓸 때도 너무 많은데 네. 지금 또 군사비 그다음에 이건 또 심지어 미국 내에서 매파들이 강경 매파들이 남한의 핵군비 예를 들어 전술핵, 네. 핵 배낭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과거에 갖고 있다가 빼간 네. 핵 지뢰, 기타 등등 무시무시한 이런 이야기들이 언뜻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우울한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짜증나서 뒤통수에 또 뭐가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 뭐 1대1론이 뭐 그다음에 신실크로드니 이런 어떤 야심찬 월드 비전이죠. 이거는 세계 전략을 나름 구사해 보려고 하는데 네네. 뭐 뒤통수에 혹 같은 거죠. 저기 북핵이 그다 북수소 탄이라는 이거는 뒤통수가 진짜 이거는 예. 그렇지만 중국 외교, 중국의 군사 전략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진, 그 폭, 그 폭은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외교라고 하는 건 정치와 마찬가지로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라고 하는 거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고 그러면 그 기존의 그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다시 그 패턴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즉 북중 관계는 네. 잠시 일시적인 조정기를 거칠 겁니다. 왜 짜증나니까. 네. 열받잖아. 1대1로 이런 그 시적이고 거대한 월드 비전을 좀 어떻게 투사해 보려고 하는데 또 뒤통수에서 뭔가 막 툭콕 같은 게 터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북한 사이는 관계는 일정한 그 조정기는 거쳐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또 화를 가라앉혀야 되니까.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선국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이 꼴통들은 네. 반대말이지만 온갖 이야기 또 쏟아내겠죠. 그러니까 제재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아마 말의 잔치들이 네. 물론 강경한 네. 말의 잔치를 거친 다음에 그런 어떤 포연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뭔가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온갖 그 북한을 위협하고 제재하고 그다음에 뭐 공격해야 되고 뭘
이 군사력 강화해야 되고 군비 강화해야 되고 네. 이런 게 지난 다음에 아마 미국도 현실론이 고개를 들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오바마 정권 끝나기 전에 뭔가 그 협상의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바마 그런데 이제 현재- 임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번에도 그 클린턴 때도 임기 말에 뭔가 좀 해보려다가 시간 부족상 못 네. 해버리고 주저앉은 그런 네.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오바마한테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이 메시지를 북이 이번에 던진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액션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어떤 우려도 있어요. 저로서는. 그렇군요. 자, 남북 관계는 이따가 한번 종합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그 김창수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예, 저도 이현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현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다시피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의 강화로 당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명확한 재무장의 길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다시 그런 논의들이 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수소탄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한국에도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단축하기 위해서 비용을 군사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이런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는데 제가 북한의 이와 같은 어떤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떤 협상 전술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는 네. 바로 이와 같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강화된다 할까 무슨 일본의 재무장이 촉진된다 할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막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 군사 예산을 들여야 된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평화적인 경로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고 동아시아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그런 길은 미국과 협상해서 별로 먹히지 않고 미국은 항상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력한 어떤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네. 위험, 부담 이런 게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와 같은 김정일 정권의 노선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도 있는데 이런 길을 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그러면 이와 같은 군사적 위기 상황이 네.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북한이 겁쟁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킨 게임. 누가 더 겁쟁이인가? 그래서 누가 더 먼저 뛰어내릴 것인가? 이거를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북한은 이런 어떤 수소폭탄의 소형화까지 지금 진행시켜 나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는 거는 네.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인정하지 않지만은 핵무기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매우 조악한 수준의 핵무기일 것이고 수소탄도 역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완성했다고 보기는 저는 아직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가? 네. 대기권으로 그러니까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네, 다시 재진입하는 실험을 북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네. 재진입하려고 그랬을 때 대기권과의 강력한 마찰력 때문에 핵무기가 다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지 않는 기술 장치를 하는 것, 기술적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북한이 과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앞으로 핵무기의 소형화에 대해서 더욱더 매진할 것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데 더욱더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치킨 게임에서 네. 미국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미국이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을 네. 그렇게 된다면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미국도 다시 북한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자, 뭐 이렇게 나가든지 네. 아니면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육자회담과 같은 방식을 제기해가지고 북한 핵 폐기 협상을 하든지 그런 길을 조만간에 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오바마 정부 초기가 됐든 아니면 오바마 정부 말기니까 오바마 정부 말기에서 그걸 못 한다면은 네.
대선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참 하다가 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은 새 정부는 그 북한에 증대하는 위협을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는가?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북한의 핵 능력 기술 강화를 방치했다. 이게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재평가를 해가지고 네.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새 정부가 그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번 새 정부가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은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은 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설사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의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위기가 고조되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뭐 쉽게 수긍이 잘 안 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창수 원장님 말씀대로 김정은의 이런 그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제대로 됐다, 잘 됐다라고 평가하는 전 세계인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비용을 많이,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비용, 위험, 을 많이 치러야 되는 이런 길을 왜 가려고 하는지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짚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그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NSC를 소집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또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것에 워딩이 담긴 의미가 뭐냐, 이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걸 의미하는 워딩이라고 보세요? 뭐 지금까지 대가를 다 치르게 했으니까 또 뭐 재탕 삼탕 의 어떤 대가론이 나오겠죠. 뭐 그 자체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북이 지금까지 코스를 변경한다든지 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당연히. 네. 그다음에 특히 북한이 협상의 귀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상황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상대방을 벽에 몰아붙여 놓고 이제 협상을 타결을 짓는 그런 모델을 선호하고, 또 대부분의 잘된 협상은 벼랑 끝이죠, 언제나. 그때 북한 보고 뭐 벼랑 끝 전술 아니라 뭐 욕할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떤 옵션이 남아 있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가 매우 좋으면 나 이거 방 뺄 거야,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너희들 뭐 우리가 돈 안 줄 거야, 네. 든지. 뭐 이런 어떤 옵션들이 쥐고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될 텐데. 네. 현재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옵션을 갖고 있냐, 우리가. 개성공단? 그건 그럼 알아서 해라. 핵과 그럼 바꿀 거냐, 이거를 북한 입장에서 본다. 네. 아예 이건 비교 형량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 북한하고 잘 지내면서 뭔가 쌓아놓은 게 있으면은 북이 실제로 위협을 느낄 만한 네. 그러니까 비군사적인 카드, 이게 없다는 거죠. 뭐가 있냐는 거죠. 할 수 있는. 마찬가지 미국도 혹은 국제사회도 네. 여러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 투자가 엄청 들어가 있다든지 네. 혹은 다른 빚진 게 서로 있다든지 하면은 뭐가 되겠지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뻔히 하던 유엔 뭐 제재 결의안을 하니 많이 그걸로 야단 법석을 뜰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재 중인 나라한테 뭘 더 이상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또 무성한 제재론,
국제사회 제재, 유엔 제재, 무슨 제재 결의안 또 결의안 네. 나와서 아마 글쎄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재밌어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텐데 네. 해봐야 별로 실효성이 있는 제재안이 없다는 거예요, 딜레마가.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구두탄을 쏴야 될 겁니다. 구두탄. 말폭탄. 예. 구두탄. 아, 말폭탄. 갑자기 말풍선이 생각이 났어요. 박근혜 대통령 워딩은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할 만한 제재라는 게 없다. 대가라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창수 원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어떤 제재 또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만약에 남북관계, 남북 경제협력을 많이 심화시켜가지고 네. 북한 경제가 남한에 의존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북한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가 이제 말은 이현 교수님 말씀대로 뭐 구두폭탄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만은 구두폭탄이 말폭탄인 거죠. 그러니까 신발 던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뭐 이제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8월달에 확성기 방송을 했더니 네. 대북 확성기. 네. 북한이 굉장히 뼈저리게 아파하더라.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거는 그 얘기 벌써부터 나오고 벌써 있습니다. 나왔나요? 예, 예, 이거는 예.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면은 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위협을 딸 겁니다. 그러면은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어떤 효과는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네. 북한이 그걸 왜 민감하게 생각하냐면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1월 달에 김정은 생일에 맞춰가지고 촌스럽게 뭐 이런 수소폭탄 실험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촌스럽게 김정일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김정은. 예.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놓고 무슨 타격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확성기 방송을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또 총격전을 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스트레스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이것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수단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중국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북한이 사고를 치면은 미국은 북한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북한이 사고 치게 중국은 가만히 있느냐? 중국 너희들이 북한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고를 치는 거 해서 타켓을 중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중국 견제의 분위기가 생기는 거고 견제할 수 있는 말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하고 긴장을 피해보고 싶은데 신형 네네. 대국 관계 그렇게 네. 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보고 싶은데 자꾸 북한이 핑계가 돼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피곤해합니다. 그러나 짜증나. 예, 그렇죠. 짜증나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에 시진핑 체제가 딱 등장할 때 네. 북한이 인공위성 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핵실험 했거든요. 2013년도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는 왜 내가 성대하게 이렇게 등장하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고춧가루 뿌려. 고춧가루 뿌리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래서 시진핑 체제는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네. 또 시진핑 체제도 뭐 이현 교수님 말씀대로 말폭탄을 하겠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미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엔에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또 뭐 제재 조치를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 모든 무역 대상자들에게 무역을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초강도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거기 1차적으로 해당되는 게 중국일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과연 그러면은 북한하고의 모든 무역, 현재 북한 무역의 뭐 8, 90% 정도가 중국하고 오전하는 건데 그거를 중국이 단절시킬 수 있느냐? 네. 그건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은 그는 설사 시진핑이 그걸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네. 단동이라든가 북한하고 무역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네네.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그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시진핑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든지 한국이든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고립
시키는 것. 고립 작전. 예, 예, 거기까지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 참 이게 그 산 넘어 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제일 큰 문제는 앞서 그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위안부 관련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거를 뭐 폐기해라라는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북한 핵 4차 실험이 나온 거예요. 어제 사실 수요 시위 과정에 이 얘기를 막 들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그랬었는데요. 아베의 적극적인 규탄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그 한반도 중대 사태, 위기 사태를 얘기하면서 자위대 파병 얘기했는데, 혹시 이거 핑계로 아베가 자위대 파병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연동해서 전쟁 위기론 종편 틀면 계속 당장 뭐가 막 일어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것도 좀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베가 어느 정도까지 이번 핵실험, 북한 핵실험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지,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4차 핵실험을 또 국내 정치에 활용할 가능성, 이런 점들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십수년 전에 미국의 네오콘들이 그 대세를 장악했을 때 네. 권력을 그 네오콘 중에 한 명이 이제 북핵, 북미사일 이 문제 그 당시에도 뭐 불거졌고 네. 그때 네오콘이라면 최강경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념화된 미국의 보수파들인데 아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어디 있는 줄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니냐. 거기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 핵이 풍계리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네. 알아야 공격을 하고 이른바 이 바늘처럼 정확하게 핀포인트해서 때렸을 때 아니면 어떡할 거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마찬가지로 북의 오히려 이게 폐쇄 사회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네. 북이라고 하는 이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의 역설이 이런 데 있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뭘 공격을 하고 싶어도 어디 있는 줄 알아야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아베도 마찬가지로 네. 인공위성으로 다 쳐다보고 있는 야구공까지 식별할 수 있는 네. 명찰까지도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명찰까지도. 그런데도 네.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베도 실제로 뭐 마음 같았으면 그래 자위대 동원해 때리고 싶겠죠. 공격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저기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도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뭐 북이 그 예를 들어 뭐 잠수함을 가지고 뭐 간첩들 보내고 했을 때도 YS 정부 때도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보복. 맞아요. 보복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거는 미국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버트 킴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언놈이 정보를 흘린 거야. YS 정부한테. 뒤지다 보니까 로버트 킴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란 듯이 간첩 혐의로 엮어서 10년 이상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원할 때 공격하는 건 좋지만 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절대. 그게 이제 미국의 딜레마고 일본의 딜레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그 전략적 옵션, 네. 채택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 가지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봤어도 이미 알려져 기지수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데 뭐 공포라고 하는 건 대개의 경우에 네. 이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계속 간다. 계속 간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물론 이 심리적 공포를 네. 국내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최대한. 그건 우리 박근혜 정부도 똑같을 겁니다. 미국도 똑같고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이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그저 서로 성명전, 말폭탄, 말풍선 때려대는 거 그 다음에 실효성도 없는 뭐 각종 결의안들 네.
그 정도 수준 이상 뭐가 있겠나 하는 그런 관점이. 네. 김창수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북한의 이 핵 능력이 시간을 두면 둘수록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베 같은 경우에 지금 막 이렇게 막 경거망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신이 추구하고 하는 그런 노선을 실현하는데 너무나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아베는 늘 북한을 핑계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위협이 실질화되면은 북한의 고도화된 그런 위협이 실질화되면은 네. 자신의 어떤 그 국가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이 좋아졌다고 만족해하는 그런 편안한 상태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일본은 북한의 이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북한의 모든 핵 능력이 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짝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북한의 능력이. 네, 그러니까 네. 짝퉁 능력이라는 거는 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똑같은 완벽한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기술이 아니라 유사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북한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안보리 5개 국가에다가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어서 9번째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수준의 핵무기일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다음으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6번째로. 네. 그러나 이들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조악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수소폭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이사국 5국가 다음으로 6번째로 지금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역시 조악할 겁니다.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지난 5월 8일 날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사출 실험을 했는데 네네. 지금 알려지기에 따르면은 우리 국방부는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1월 달에 북한이 한번 사출 실험을 했다가 실패를 했고 12월 말에 잠수함 발사 사출 실험을 해서 또 성공했다는 겁니다. 12월 말에는. 그러면 북한은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 다음으로 6번째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또 조악하나마 그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북한은 뭡니까? 핵무기, 수소폭탄, 대륙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조악하나마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북한의 기술들이 더 현대화되고 고도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협이 실제로된다는 거죠. 그 위협이 실제로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하고 협상에 나설 겁니다만은 그 전에 북한의 이러한 위협이 실제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왜 취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협이 실제로되면은 지금은 북한의 이러한 어떤 위협에 대해서 자신의 군사와 재무장을 위한 어떤 핑계거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위협이 실제로되면은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건 일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이 지급해야 될 비용, 네. 상상을 초월하기 많은 비용을 일본이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베는 지금 두 발 뻗고 잘 됐다, 북한이 핵실험하니까 좋다, 환호 자약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지적은 예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서까지 보내는 세계에 보내는 특히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 또 한국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고 그 메시지가 대화라면 대화를 통해서 경제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해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계속 이렇게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산해 간다면 결국 이것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상당히 심각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위중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끝으로 좀 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 관계 문제입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경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단계에서 그럼 대화하지 않고 계속 대결 일로로 갈 것이냐 그 문제를 좀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 늘 하던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 얘기를 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꼭 듣기를 간청하면서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시를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혹은 북미사일 네. 문제의 본질은 인정투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정투쟁.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토마스 홉스,
영국의 네. 사상가인 홉스가 이야기한 유명한 격언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일 뿐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라는 거죠. 그 말은 남한은 북한에게 늑대고 북한은 남한에게 늑대예요. 근데 늑대가 왜 자꾸 양 흉내를 내냐는 거예요. 우린 양이 아닙니다. 양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각자에게 늑대임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리는 거지, 혹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계속 그 양가죽을 쓴 늑대인 우리가, 남한이, 네. 자꾸 북한 보고 너희들이 늑대라고 이야기해봐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네. 북한도 양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네.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임을 인정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야지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 네오컨 이야기 하나도 인용을 하자면, 네오컨이 과거에 북한이 자꾸 저러니까 그래 좋다 해봐라. 그런데 너희들 플루토늄 갖고 먹고 살래. 아무리 배가 고파도 플루토늄은 못 먹을 거 아니냐. 식량 문제를 빗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식량은 경제죠, 경제. 플루토늄은 군사력이고. 그러니까 배고픈 북한 애들한테 그렇다고 너희들 플루토늄을 먹일래. 아주 냉소적이지만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을 압박 전략을 이렇게 고위 압박을 전략 전술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해야 되는 거죠. 난 너를 잡아먹으려고 여기 와 있어. 혹은 거꾸로 역지사지해서 그래 본다면은 박근혜 정부건 앞으로 들었을 어떤 정부건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라고 하는 건, 남북한이 서로가 서로에게 네.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해야지 이제 문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똑같습니다. 양 흉내 내지 마, 양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협상의 물꼬를 다시 터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인정도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나쁜 놈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죠. 네, 서로 나쁜 놈이란.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오 마이 갓. 진실하게 좀 협상하면 좋겠는데, 나쁜 놈들이 앉아서 진실하게 대화가 될까요? 여하튼 말씀의 핵심은 서로가 인정하고 협상의 물꼬를 터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3년 동안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의 비핵 개방 3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은, 그리고 개방을 하면은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비핵 개방 3천과 박근혜 대통령의 선핵 포기 정책은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결국은 기다리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사이에 북한 핵 능력만 고도화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데 지불해야 될 비용만 더 커졌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것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비롯하여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규탄声明을 내고 이러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규탄의 대열에 동참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규탄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지나간 다음에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는 저는 일단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왔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기반해가지고 아베하고 그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협상했는데 그 이면에는 네.
야찌 이 일본 NSC 네. 국장하고 이병기 우리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하고의 라인이 가동됐다고 일본 언론이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일본하고 그렇게 비밀 협상을 가동시키는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어떤 그와 같은 뭐 타결 이런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청와대에서 나서가지고 비밀 협상을 하고 이러지 말고 네.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데 청와대가 좀 나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노동당 창당 노동당 7차 당대회를 하고 있으며 그를 앞두고 도대체 뭔 꿍꿍이 속으로 뭐 이런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소탄인지 아닌지 네. 확인하기 위해서 비밀 접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병기 비서실장에 준하는 대통령의 심기를 잘 읽을 수 있는 최측근 핵심 인사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최측근 핵심 인사가 만나가지고 네. 대체 북한이 뭔 꿍꿍이 속인지에 대해서 그 북한의 1차적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 작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남북관계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한 다음에 다음 정권으로 넘겨주고 다음 정권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기대 난망입니다. 그렇군요. 대북 특사가 필요한 때다. 그야말로 지금 그 일본의 야찌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나가지고 비밀 접촉을 통해서 위안부 협상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느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북 특사를 보내서 남북 관계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 계속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어쩌면 저희가 북한 핵 문제를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대중 특히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다루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에 대해서 다 짚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사이사이 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북한 수소탄 핵실험 현안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오마이TV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오후 2시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어디까지 오셨어요? 저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미 차에서 못 내리고 계셨구나. 예. 예. 자, 오늘 그 운전 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창수 원장님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모두 새해 안 좋은 뉴스로 출발을 하지만 그래도 팥짱과 함께 행복하게 올 한 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